전북. 사운드 전북. 그래서 성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레이첼 모렌이 3가지 정도를 얘기하면서 성매매의 폭력의 본질, 이래서 성구매자와 성매매된 여성이 어떻게 파괴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성매매라고 하는 폭력은 레이첼 모레는 성매매에서의 폭력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요린하려는 사람을 인간임을 깨닫지 못한다. 네. 그래서 저는 N번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상적이게 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성매매라는 범죄도 그렇지 않은가 싶거든요. N번방에 26만 명이 네. 일상적으로 그게 성착취인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거 성매매가 여성을 착취하는 걸 정상화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착취물을 만들 때, 범죄물을 만들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걸 사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성노예라고 새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책감이나 수치감 이런 거는 다 피해자가 있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지. 자, 2번째는요? 인간임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기를 선택하거나, 자, 3번째는 인간임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 그 존엄을 깎아내리면서 즐거움을 얻는다.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하죠. 그래서 레이첼 모렌이 앞서서 성구매자를 분류했을 때 사악한 분류에 속하는 게 이 3번째가 네. 아닌가. 그래서 약 괴물들만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괴물들인데 다들 평범한 얼굴들을 하고 있다라고 진짜 하잖아요. 평범한데, 그래서 그 괴물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살거나, 다른 포주들은 뭐 기생하면서 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문화 속에서 자기가 인간임을 잊고 산다고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역시 레땡땡 여기는 뭐 그런 거 얘기해도 되죠. 네네. 넷플릭스에서 킹덤을 봤어요. 근데 그 킹덤에서 좀비가 이제 막 등장하잖아요. 그 좀비들이 막 때려져 가면서 이제 그 인간의 피를 먹고 자라서 인간이 있으면 가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어요. 저는 막 그 장면을 막 보면서 저기 성구매자 같은 것들 뭐 이런 저 좀비 같은 남성성을 저는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구매자들이 저는 한국의 성구매자는 좀비 같지 않나. 여성의 몸에 빨대 꽂아서. 그런데 사람들은 좀비를 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성구매자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눈에 가까이 있어도 그게 성구매가 범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편의점 가듯이 음료수 사듯이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성매매로 막 합법화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너무 기가 찬 게 뭐냐면 이미 성구매 다 하고 있으면서 뭘 얼마나 더 합법화하자는 거예요. 그 50.7%도 아니고 이제 눈치 안 보고 하고 싶다? 남자들은 합법화하자 안 하자 관심이 없어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법과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성매매 방지법 제정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합법화와 비범죄와 성매매 방지법 관련된 법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은요, 우선은 이제 법 제정 과정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1961년도 11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시죠? 윤락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알선 구매자보다도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한국 여성단체 연합이 창립이 되었고요.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고요. 1994년도에 성폭력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이어서 97년도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과정이 또 있었어요. 2000년도에 바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직결 화재 참사로 5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 사건으로 이제 성매매의 착취 구조와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강금, 구타, 강간, 인신매매 등 이렇게 참혹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2002년도에도 또 군산 성매매 직결지, 바로 여기 군산이면 또 전북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개복동에서 또다시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14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지역에서 또 전국적으로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전국 여성단체들이 대응 활동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법 개정 운동을 벌여서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기까지 윤락행위 등 방지법 61년에 했던, 그래서 그곳에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알선 구매자보다는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었고, 그리고 2002년에 화재 참사, 네. 군산 화재 사건으로 해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었군요. 네. 자, 그럼 성매매 방지법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본 진일보한 거네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 법에 대해서 우선은 윤락을 해서 성매매라고 네. 하는 법률 이제 용어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그때 당시에 여성 단체들은 성착취라고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성매매로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이제 성착취라고 법 개정 용어를 변경을 했고 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는 여성들을 처벌했다면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성구매 남성을 처벌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여성들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도 여전히 한계는 많아요. 여성들을 자발과 피해로 나눠서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은 처벌받고 있고 피해자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좀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여성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조금 마련이 됐고, 그리고 이 여성들의 지위가 조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에서 나온 저자가 아일랜드의 성매매 방지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일랜드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자가 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성매매 경험을 증언하기도 하고 2014년에 드디어 아일랜드 정부는 노르딕 모델 성매매를 축소를 위해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를 처벌하는 북유럽의 국가정책인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게 되고 그 활동을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저자 인터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한번 저자 인터뷰에 보면 당신이 책을 쓴 이후로 아일랜드의 성매매 정책은 변했습니까? 네, 변했습니다. 성구매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아일랜드에 도입하기 위해 위한 캠페인에 저도 참여했어요. 이제 아일랜드에서 성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선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 그들이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함께 실렸는데요. 한국은 많은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매매 활동가로서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보나요? 네, 한국에도 노르딕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간단합니다. 한 국가가 인간의 성을 구매하는 일이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이 될 지경에 이를 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국가라면 법률로서 바로잡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에는 어떻게 법이 적용되고 있고 성매매 관련된 다양한 각국의 법과 제도를 전문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살롱드 전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획특집으로 두 번째 책 페이드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살롱드 점프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 있고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정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페이드포 하면서 세 번째 주제 성매매에 관련된 법과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네. 먼저 지금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 제정까지는 저희 네. 게스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네.
변정희 선생님께 궁금한 건 두 번째, 성매매 네. 관련된 비범죄와 합법화에 대한 통념과 신화에 대해서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나라에서도 뭐 인신매매를 합법화한다든지, 뭐 착취나 갈취를 뭐 비범죄화한다든지 이런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책이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위 전통적으로 매춘이라고 불렸었고, 뭐 영어로는 프로스티튜션이라고 불리는 행위에 대한 어떤 정책과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매매는 당연하게도 여성의 행위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는 수요가 있는 것이고 알선을 통해서 이득을 창출하려는 포즈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 프로스티튜션이라는 것은 성매매 행위의 주체를 여성으로 간주하고 이 여성에 대해서 창녀나 율랑녀라는 낙인을 부여해왔던 개념이라서요. 이런 통념에서 출발한 어떤 정책적인 구분 자체가 의미가 있나?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매매라는 게 뭐 딱 뭔가 진공 상태에서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착취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뭐 폭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실 그 성매매에 있어서의 본질은 똑같은데 그런 어떤 합법화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 또한 일차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나라도 성매매를 장려하거나 권장하기 위해서 혹은 막 양산해서 막 더 키우기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는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예, 실제 존재하는 성매매 업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각 국가의 정책이 채택됐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이런 전제 조건을 두고 각 나라의 정책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성매매 행위를 포함해서 업소를 규제하기 위해서 합법화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호주의 빅토리아주나 퀸즐랜드주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혹은 성매매를 국가가 규제하거나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비범죄화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뉴질랜드가 있죠. 그리고 혹은 성매매가 사회 질서를 소위 문란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주로 여성을 처벌해왔던 금지주의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뭐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과 같은 나라가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아니고 성매매가 성평등에 저해되는 요소고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를 차단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노르딕 모델로 알려진 금지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뭐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스라엘 등등이 있고요. 여기서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금지주의와 수요 차단 방식의 금지주의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비범죄와 네네. 합법화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통념에 대한 걸 하는데 일반인들은 네. 사실 비범죄화나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실제 연수도 갔다 오셨죠.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네네. 그 성매매 합법화 지역으로 알려진 호주의 빅토리아주, 그리고 퀸즐랜드주, 그리고 비범죄화 지역으로 알려진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 웨일즈주를 다녀왔었고요. 또 작년에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함께 독일의 국경 지역이랑 또 노르딕 모델을 채택한 나라인 스웨덴과 프랑스도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예, 덕분에 각 나라의 여러 정책들을 좀 비교하고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합법화된 지역으로 알려진 멜번과 비범죄화된 시드니를 비교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성매매 업소의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것일 뿐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호주는 또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는데요. 실제 발생한 이런 성착취 인신매매 사건이 뭐 빅토리아주의 합법화된 업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규제가 없으니까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범죄와 합법화의 구분 자체가 좀 1차적으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대로 비범죄라고 해서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고 성매매는 온갖 형태의 다른 폭력들과도 쉽게 결부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사건일 수도 있는데 2015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한국 여성이 아파트에 감금돼서 감시 상태에서 성착취 피해를 입었었고 거기를 방문한 남자한테 도와주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쪽지를 전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뉴질랜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범죄 지역의 성착취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죠. 네, 그래서 합법화도 마찬가지죠. 어떤 식으로든 뭐 착취나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합법화, 비범죄화를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합법화가 문제가 있지만 비범죄화는 괜찮아.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상황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네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는 전통적 의미에서 금지주의하고 수요 차단 방식의 금지주의 중간에 걸쳐 있게 되는데 네. 한국에서의 성매매 방지법이 개정 네. 그리고 앞으로의 법제화 안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1차적으로는 노르딕 모델로의 전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가 이제 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서 프랑스 전역에 정착시키느라 애를 많이 쓰는 시기였어요. 네. 근데 백내시도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노동 담론도 국제적으로 거셌고, 성매매 와 관련한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방해나 한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막 법의 실효성 막 운운하고 이런 걸 보니까 초창기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되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도 99년도에 노르딕 모델을 시행을 했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즉 한 세대가 지나서야 전 사회가 돈을 주고 성을 산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문제적인지 알게 됐고 그게 그냥 그 사회 저변에 무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전망과 의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성매매가 성평등한 사회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에 동의한다면 이제 그 방법을 찾는 거고 그 방법이 노르딕 모델이라면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성매매를 둘러싼 문제는 알선자 처벌이나 수요 차단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전혀 뭐 국뽕은 아니지만 지금 외국에 가보니까 다른 무엇보다 한국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 체계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외국에서도 우리 현장 단체 활동이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와 함께 반성착취 운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비범죄하든 그 어디에서나 성매매 여성이 겪는 경험은 똑같거든요. 결국 더 자원이 없고 더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가능성도 똑같고요.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피해자 보호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그래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 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정 이후의 방향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늦게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혹시 레이첼 모렌 책에 관련해서 저희 네. 청취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네, 당사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청취자분들도 직접 읽으면서 체감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의 목소리가 정말 파도가 돼서 아일랜드의 어떤 법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사회에서의 어떤 책이 가진 어떤 맥락이나 그 가치의 의미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도 아마 이제 살롱드 전북에서도 소개가 됐겠지만 봄날 씨가 길 하나 건너면 별 한 끝이라는 네. 책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목소리보다도 생생하고 또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변정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국의 성매매 방지법 개정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전화하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선생님이 영화 보시다 나와가지고.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이 현장감. 네, 편집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3가지 주제 다 다뤘는데요. 마지막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인터뷰 내용으로 저희가 마지막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은 여성 혐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야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도에 낙인을 찍는 것과 그 제도 안에서 착취되는 이들의 낙인 찍는 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매매 제도는 언제나 낙인 찍혀야 합니다. 성매매 안에서 착취당하는 이들은 결코 낙인 찍혀선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기서 낙인 찍혀야 할 사람들은 취약한 여성, 아동, 트랜스젠더의 신체에 성적 접근을 구매하는 남성들입니다. 네. 많은 성매매된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꿈꾸지만 현실 앞에 가로막혀 실패하곤 합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계속 당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매매의 반대쪽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투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향한 정치적 운동에 참여하세요. 그리고 그 캠페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작하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에 청원하세요. 당신의 고용, 성매매 중단, 교육과 훈련, 육아, 주거, 그리고 중독 치료를 포함한 의료보험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 위반을 요구하세요. 사회의 가장 낮은 행위자인 당신은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투쟁하세요. 네. 멋진 말입니다. 저희 네. 마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성매매는 성평등한 사회랑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성평등을 원하는 여성들, 아니 성평등을 원하는 인간이라면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과 여러분의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자, 마치면서 레이첼 모렌이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견지하는 사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평등의 원리를 견지하게 요구하는 사회라면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은 거부, 성구매를 금지하고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일환으로 성매매를 바람직하지 않는 사회 현상으로 구분짓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착취하는 남자들을 지속적으로 처벌한다. 성매매는 감소되고 수요는 억제되어야 한다. 자, 또 하나는요. 저자는 성매매 경험은 일어나는 일만큼이나 일어나지 않는 일로 구성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여성에게 성매매가 엄청난 불행이라면 성매매 그 자체를 없애려 과감히 뛰어드는 행동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진 오직 하나의 희망이기도 한다고. 돈으로 폭행하는 성매매의 끔찍한 본질에 얼굴과 형상을 부여해 성매매의 진정한 본질로 주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네, 그래서 오늘 레이첼 모렌 대신 나온 미영세님이 저희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닫는 건데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폭력과 착취다라고 하는 걸로 세 가지 통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성구매에 대한 문제를 나눴었고 마지막으로는 법과 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책을 어떤 사람이 읽어주길 바라냐고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독자들이 당신의 책을 읽어주길 바라나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여성 혐오를 봅니다. 여성들이 남성의 성구매와 성적인 용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페미니스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명확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일 만큼요. 유감스럽게도 이 사실을 세상 어느 곳에서는 아직도 말해야 합니다. 또 저는 성매매에 유입되어 있거나 유입된 적 있는 여성들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받은 청년들, 다음 세대 정책 입안자들이 될 청년들도요. 성매매를 방지하는 적절한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매매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긴 시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각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마무리나 소감 나누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2018년도 그 톱 데일리의 어떤 기사에 의하면 성매매 남성보다 성판매 여성 기소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이거를 실제로 단속하고 실효성가
실효성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구를 지금 처벌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이 처벌받는 현실, 그것은 곧 또 성매매의 문제를 여성으로 보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해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매매 남성들이 더 무수히 더 많잖아요. 아까 둘 중에 한 놈의 성구매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매매 이거는 저는 이거를 보고도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17년도에 성매매 남성이 80.6%, 성매매 여성이 85.4%가 바로 처벌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들을 뭐 피해자, 뭐 자발한 여성들 처벌하고 이렇게 구분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성들에 대한 그런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여성들에 대한 비범죄화가 이루어져야 여성들의 낙인이나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레이첼 모레처럼 본인에 대한 피해와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변정희 선생님이 전문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었죠.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 노르딕 모델 플러스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거.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걸 지향하는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녹음하시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좋고요. 마무리 인사하면서 긴 시간 녹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2시간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2018년도에 국제 포럼을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그때 18년도에 센터에서 국제 포럼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스웨덴에서 노르딕 모델을 도입했었던 구닐라님을 모시고 실제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구닐라님이 얘기했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었는데 성평등한 세상은 성착취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매매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전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레이첼 모렌도 마찬가지처럼 싸워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성평등한 세상을 원한다면 성매매가 없는 여성을 착취로 굴러가는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되고 해체시켜야 되고 수요를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긴 시간 레이첼 모렌으로서. 네, 장미님의 가베를 듣다 보니 재작년이죠 벌써. 네, 했었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만났던 군딜라 씨의 단어 중 사용한 문장이 길긴 하지만 그중 제가 가장 꽂히는 단어는 태클링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싸움이라는 용어를 어떤 파이팅이나 강하게 싸우는 어떤 남성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태클을 건다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도전해야지만 그런 견고한 카르텔이 붕괴되고 진정한 여성들과 세상의 평화가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성평등에 방해되거나 위해를 가하는 걸로부터 태클을 걸자. 그렇죠. 그러기에 태클 거는 첫 번째 작업으로 페이드포 읽는 거 좋습니다. 네. 제가 매번 마지막 질문하는데요. 장미님 책을 읽으면 세상이 나아질까요? 더 좋아질까요? 무지라는 폭력으로부터. 지난주엔 내가 한 말. 그랬어요. 자, 계속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좀 쓰겠습니다. 네. 언어는 돌고 도는 거니까요. 책을 읽으면 우선은 페이지포는 꼭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무지로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네. 더 이상 성매매가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성매매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다른 여성들에게는 폭력적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우선 공부를 해서 태클을 거는지. 네. 태클. 알겠습니다. 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책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페이드4 읽을 때 한국 상황을 보기 위해서 2가지 책을 같이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페미니스트 타임워프라고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를
노력하는 방법. 그 중에서 김주인님의 쓴 글 중에서 이야기 함께 했었는데요. 발전과 젠더, 환대의 성별 정치, 1988년 서울올림픽 피켓걸에서 버닝썬 게이트까지 해서 성매매 문제를 최신에서 문제로 다 같이 봤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책을 참고했는데요.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이 부분에서는 민가영님의 책을 함께 이해하는 10대 여성들의 성매매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성매매 여성 되기의 문화경제. 그래서 책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두 권을 함께 공유 소개시켜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무지로부터 성매매의 무지로부터 태클을 걸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가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성매매 기획특집에서 당사자의 목소리고 두 번째 기획특집은 성매매, 반성매매 활동가들이 권하는 이론서? 이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장미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거의 뭐 고전서죠. 네, 저희가 다룰 책은요, 섹슈얼리티 매추나 책입니다. 캐슬린 베리가 썼던 책이고요. 많은 활동 현장에서 고전으로 널리 읽히는 책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새로운 책을 좀 권해달라 했던 이것만한 책이 없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캐슬린 베리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고전의 이야기를 현재 나오는 성매매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함께 맞춰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슬린 베리의 섹슈얼리티 매추나 함께 같이 읽어주시고요. 자, 긴 시간 녹음 애쓰셨어요. 드디어 두 번째 페이드4 녹음 마쳤습니다. 와! 페미니즘 팟캐스트 살롱드 전북 시즌 4에서는 성평등 전주 개관 기념 기획특집 성평등 전주에서 성매매 책을 읽다 두 번째 책까지 했습니다. 살롱드 전북 시즌4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기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롱드 전북 전북